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유물, 소위 명품 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고려 청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명품 청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인용된 고려 청자선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태안 앞바다 고려 청자선은 꽤 그래도 알려진 거 아닌가요? 예, 뭐 많이 거기서 발견됐죠. 예. 그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2년 전 정도 되네요. 예. 2020년 4월인데 태안 앞바다 신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예. 일대의 바다를 지키던 조선 수군의 지휘소 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되게 그 허름한 폐가였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그 명문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그 건물의 벽지에 쓰여진 한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수군 지휘소에 내걸었던 현판 이런 글씨가 이제 그 중에서도 주목을 끌었는데 한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이 개수나무 꽃 떨어지듯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현판 글씨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듯 그런 내용인 무량수각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그 현판 옆에 무량이라고 쓴 현판 옆에 농담이라는 뜻의 한자인 구롱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수나무 꽃 떨어지듯이 한다라는 한시는 그만큼 이 태안 앞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빈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누군가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량수각이라는 현판 글씨를 썼는데 그 옆에 무병장수는 무슨 농담이야 농담이라는 그런 어떤 풍자 문구를 써서 그 농담이라는 뜻의 구롱 그 입구자에다가 농담하다 할 때 농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병장수도 기원하고 네.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곳이다. 이런 시까지 같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어떤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각의 이름을 달았는데 옆에다 이렇게 말도 안 돼. 구롱 이렇게 이제 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예전에는 지나다니기 힘든 좁은 목시다 해가지고 그 난행량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 편안하게 지나기를 기원한다라고 해서 편안한 안자에다가 흥자를 써서 안흥량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흥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나다니기 힘든 해로다라는 이야기인데 1123년 벌써 내년이면 900년이 되네요. 예.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서궁 유명한 고려도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도경에서 안흥량 물길이 격렬한 파도 때문에 열길 물과 충돌하고 암초 때문에 위험하므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빈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류가 근데 그렇죠. 조류 반야가 심각한 근데 위험한 구역이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조류가 되게 세다고 알려진 곳들은 뭐 예를 들면 남해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당수라고 불리는 뭐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가 유명하고요. 네. 황해도 앞바다 쪽.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안흥량은 태안 앞바다에 있는데 그 황해도의 인당수하고 또 강화도의 선돌목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 선돌목이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몽골군이라든가 그런 데도 건너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육지적으로 못 왔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전남 해안 진도 사이에 울뚫목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흥량은 해안선의 출입이 가장 심하고 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중 암초가 곳곳에 있고 그래서 조류의 변화도 심하고 또 극심한 조수간만의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더욱 빨라지고 해서 승정원 일기 1667년조를 보면 안흥량을 왕래하는 선박 중에 뒤집혀서 침몰하는 것이 10척 중에 7, 8척에 이르고 또 한 해에 바람을 많이 만나서 사고가 많으면 40척에서 50척에 달한다라고 이제 기록까지 했죠. 그런데 10척 중 7, 8척이 침몰하고 그 정도면은 그 해역으로 안 들어가고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과장이겠죠. 그만큼 이제 사고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의미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흥량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거둔 세금으로 거둔 뭐 곡식이잖아요. 그거를 서울 즉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반하는 그런 좋은 선의 항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을 거느지 못하면 사실은 나라의 국간을 또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빠른 길이라는 건 뭐 알겠는데 사고 많이 나면 육로로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뭐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이제 거둔 곡물 같은 세금을 사실 다 옮기려면 그 엄청난 수의 소화 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그만큼 동원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또 지금처럼 그렇게 나 있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사실 해난 사고가 날 때마다 육로 소송이 검토가 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행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죠. 육로가 그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해로도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좀 이 수칙만 잘 지키고 뭐 하면 그나마 그래도 육로보다는 그 낫고 또 움직이면 또 뭐 훨씬 수월하잖아요. 해로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침몰을 하는 게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좀 사고 방지 대책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5월부터 뭐 한 8월 이때까지는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원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려조선 뭐 같은 그런 역대 왕조가 대를 이어서 마련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운하계통이었거든요. 처음 계획된 것은 고려 인종 때니까 1134년이니까 굉장히 뭐 오래된 거죠. 뭐 왜냐하면 요컨대 이제 해난 사고가 빈발한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 천수만 그 태안 쪽에 천수만하고 경기 쪽에 이제 가로림만 거기를 통과하는 운하를 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 실제로 군사 수천 명을 총동원한 이 대역사 이런 것들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1154년도 그렇고 1391년도 뭐 이렇게 공사가 계속 재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큰 운하가 하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 그 시도할 때마다 성공을 다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파보면 이 공사 구간에 화강암 안반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파면 이게 또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조수가 들락달락하는 바람에 족족 다시 또 메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난공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하공사 계획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조선 왕조가 개국한 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중종 때는 또 다른 노선이 이게 그 제시가 됐습니다. 태안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른 노선이 제시가 되고 실제로 공사까지 강행이 됐는데요. 이 역시 무너지고 말았는데 역시 그 거센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직후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난공세면서도 그 공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난 사고가 무서웠다는 얘기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안흥량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는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선 정기 기록만 따져봐도 1395년 5월에 경상도 세곡을 싣고 안흥량을 통과하던 조은선 16척이 침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약과였습니다. 그러면 1403년의 사고로 조은선 34척이 침몰하고 선원 1000여 명 그리고 쌀 1만 석이 수장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때 태종이 모두 부독한 과인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백성을 사지로 몰고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과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14년에 다시 66척이 침몰하고 곡식이 한 5,000석이 또 가라앉았다라고 하고요. 그 1455년 세조 때인데 세조 때는 또 조은선 54척이 침몰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선원이 한번 침몰했는데 한 1,000명씩 그 숨지면은 이건 뭐 거의 대형 참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1,000명이 죽었는지는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실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참사였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395년에서 1455년 사이에 60년간 안흥량에서 파손되거나 침몰된 선박이 200여 척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만 해도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 손실만 해도
15,800석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발생하고 또 국가 재정 또한 또 고갈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사고가 나면. 참사로 수장된 난파선이 네. 지금 보물선 취급을 받고 있다, 대우를 그렇죠. 받고 있다. 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명한 주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 보물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아시긴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게요. 예, 벌써 한 15년 됐네요. 2007년 5월 14일인데 밤인데 태안 앞바다에서 주꾸미를 잡던 그런 어민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꿈을 밤에 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서 이 물꿈이 길몽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조업을 나갔답니다. 이 어민이. 예. 통발에서 주꾸미 800여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중에 유독 그 푸른 빛깔의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있던 주꾸미 한 마리가 이제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왜 쭈꾸미가 왜 청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꾸미를 잡으려면 사실은 뭐 그물에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달아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주꾸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입구를 자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건데 예.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 문제의 주꾸미는 자갈이 아닌 청자 잡시로 거기를 이제 입구를 막았었던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견이 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 주꾸미는 공판장에서 이제 그 팔려 나간 거죠. 되게 그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주꾸미인데 또 살았으면 천수를 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 발굴에 돌입을 했고 발굴 3일 만에 수심 15m 정도에서 95도 가량 기울어진 침몰선의 선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에 태안선이다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죠. 그 어민 김용철 씨가 예. 쭈꾸미를 낚았는데 보니까 입구를 청자 같은 걸로 막아놨네. 이상하네. 그래서 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난파선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발굴 조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난파선이구나 이렇게 네. 확인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고래청자가 가득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꾸미가 찾아낸 고려청자선이다라는 거였죠. 그 23,815점의 인양 유물이 나왔는데요. 예. 그중에서 23,771점이 자기였어요. 그리고 그중에 또 절대 다수가 12세기에 제작된 청자였는데요. 이 청자들은 완충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목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끈으로 묶어서 포장한 그대로 쌓여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0년 전쯤에 그 고려 청자 신상이 포장도 뜯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물기로 이렇게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중히 포장까지 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청자 질이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백미가 사자 모양 향로 2점이었는데 이 2점 모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매섭게 뜬 눈이 예사롭지 않지만 또 마냥 무서워할 수만은 없는 되게 해학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2점에서 뚜껑까지 4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 점이 없는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거 이상하다 왜 없지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잠수부 중에 하나가 예. 그거를 꿀꺽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에 나갔고 이렇게 다시 반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용 벼루도 올라왔는데요. 예. 금방이라도 뛰어올 찬 그런 다리를 웅크리고 고개를 든 모습 굉장히 그 간결하고도 힘찬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자 모양 향로하고 두꺼비 벼루 2점이 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려청자를 꿀단지 참기름병으로 썼다고요? 네. 이게 그 청자 운반선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 그대로 선적된 그런 신상 청자가 인양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청자 운반선 발굴이 한창이던 2007년 7월이었어요. 예. 파순인데 바로 옆에 그 태안 마도 인근에 살던 어민이 그 심선택이라는 분인데 어민이 예. 청자 26점을 또 인양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 예. 그 청자 운반선인 태안선 발견 지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이제 그물에 이번에는 청자가 걸려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물고기 거두려고 예. 그물 걷었더니 거기에 청자가 들어가 있었다. 예, 이번엔 그렇습니다. 그물이 한몫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또 본격 발굴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 침몰선 세 척에 이번에는 그래서 마도 1, 2, 3호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요. 세 척의 화물 대부분은 쌀, 콩, 메주, 조, 피, 기장과 같은 곡물, 그다음에 건어물, 메주, 젓갈류 등이었는데요. 태안선이 청자 운반선이라면 이 마도 1, 2, 3호선은
전라도 각지에서 거둔 세금, 곡물하고 그다음에 지방 특산물 같은 그런 것들을 개경으로 운반하다가 난파된 세곡 및 특산품 운반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참기름병하고 꿀단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청자를 만든 거. 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게 그 마도 1, 2, 3호선 가운데 2호선인데요. 예. 이 출토 유물 중에 백미가 바로 이제 그 이 병인데 그 청자병인데 예. 굉장히 이름이 어렵습니다. 청자, 상감, 국화모란, 유로, 중문, 매병과 죽찰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게 이름 뭐냐면 어렵게 줘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국화, 모란, 버드나무, 갈대, 대나무 무늬의 병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명문 대나무 조각이라는 것은 죽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다 이렇게 꼬리표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청자, 음각, 연화, 절지문, 매병과 죽찰 이게 또 하나 한 병이 발견됐는데 이건 뭐냐면 연꽃줄기, 무늬, 매병, 그다음에 명문 대나무 조각 뭐 이런 그 두 점의 청자가 나온 거죠. 예. 이 두 점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바로 따로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청자 두 점의 목에 걸려 있던 명문 죽찰 그 대나무 명문 대나무죠. 네. 조각이었는데 두 점 모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중방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 무신 정권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는 중방이 있어요. 그 예.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중방 소속의 무관인 오문부라는 사람한테 보낸 참기름과 꿀이더라. 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게. 꼬리표에 이렇게 써 있는 아. 거죠. 죽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건 이미 없어졌겠죠. 예. 그 그렇겠죠. 물에 있었으니까. 예. 근데 죽찰에 이렇게 꼬리표에 목에 걸려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건데 이 모란 매병에는 참기름이라는 그렇게 새겨진 진짜 참진자가 뭐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예. 참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꽃가지 매병에는 이 꿀을 상징하는 밀, 정밀이라고 해서 꿀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요즘식 사고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귀한 청자에 네. 참기름하고 꿀을 넣어서 보내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워 보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그렇죠. 죽찰이라고 예. 거기 이제 글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택배 물품표 같은 그렇죠. 거예요. 택배 물품 거기 뭐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네. 거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머 아름다운 명품 청자를 뭐 생활용기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저도 기사를 썼는데요. 네. 어느 분이 댓글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고려 시대에는 참기름하고 꿀 이건 명품 고려 청자에 넣을 만큼 그 귀할 수도 있어. 귀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꿀하고 또 참기름이 또 귀한 음식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고려 청자를 뭐 우리가 그냥 보고 감상하려고만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생활용기에 썼을 거 아닙니까? 또 네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마더 1, 2, 3호 여기에는 또 각종 먹을거리 그다음에 생활용품들이 다소 인양이 됐는데 특히나 그 마도 3호선에서는 1265년에서 68년 사이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무인 집정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예. 그 사람에게 보내는 곡물, 젓갈, 정복, 그다음에 홍합, 상어 이런 각종 식품을 실었던 배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마도 3호선만의 또 시그니처 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네. 장기알인데요. 예. 이 돌로 만든 장기알이 한 46점 정도 나왔습니다. 선원들의 생활 공간인 선제 중앙부에서 나왔는데 적어도 2벌 이상의 장기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저는 장기알 그거는 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반 돌처럼 예. 보였을 것도 같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했어요? 뭐 신라 고분에 보면은 바둑알도 뭐 200개, 300개씩 나오는데 사실 그 바둑알은 뭐 바둑알이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모서리가 둥근 조약돌을 이용해서 장기알을 만들었는데 이 상당수 장기알에서는 사실은 글자가 다 지워졌는데 바둑알과 달리 장기알에는 글자가 원래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부를 보니까 앞뒤에 차, 포, 졸 이런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새겨가지고 아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는 장기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둑알에 비해서는 판단이 빠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그러면은 장기를 뒀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750년 전 고려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증거할 유물이 나온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기할 따름인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 그지없는 게 선상 생활의 주름을 달래기 위해서 장기를 두고 있던 어떤 선원들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되고 침몰되고 또 속절없이 또 이렇게 장기 두다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청자선이라고 했던 태안선에서도 인걸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선원의 유골이 보입니다. 이 선원을 보면
그 선박의 침몰 당시에 5겹으로 켜켜이 쌓은 청자 더미에 깔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증거가 있거든요. 그 깔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골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골을 보면 정면이 위쪽으로 향해 있지만 약간 틀어진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예. 오른쪽 팔을 좀 뻗고 있었고 또 어깨뼈하고 척추가 정면에서 약간 들려져 있었고 이런 인골의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고려선원은 너무도 빨리 침몰한 선박과 함께 선적된 그런 상자가 무너지면서 상자 아래에 깔렸을 것이다. 이 선원이 사력을 다해서 몸을 틀어서 상반신을 일으켰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라는 스토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침몰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건데 사실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안 참사 대부분은 단순히 이런 또 거센 바람, 암초, 조석간만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은 또 아니거든요. 그 1473년인데 성종임금이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안흥량 바다가 험하다고 아니야. 험악한 지형 때문만이 아니고 항행에 그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해당 관리들이 제대로 주의 고찰하게 되면 조은선의 침몰은 면할 수 있어라고 했거든요. 인조임금이 또 한마디 하죠. 재변이란 까닭 없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인재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태안 앞바다를 두고 무슨 바닷속 경준이 보물선으로 환생한 침몰선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참사는 사람만 조심하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각이 이런가 봐요. 보물선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우리 삶의 어떤 인생담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사상하고 이게 버리고 있었는데 요즘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인골에 깔려가지고 깔린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마냥 그 보물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즐거워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내년 6월 25일까지 그 유물전시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제목이 신출귀물이에요. 거기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고려 청자를 주제로 한 테마전인데 거기에 보물급 그런 청자들 거기서 출토된 청자들이 전시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나중에 지금 우리는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